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진당 김준현입니다. 갈수록 멋있어요. 그죠? 네, 손동작이... 동작 준비하느라고 네. 밤을 샙니다, 제가. 이 두 개의 단어, 다 음절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는 네. 동작까지 이제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 점점 진화해서 나중에는 춤을 출지도 몰라요. 앞에서. 기대가 됩니다. 청진, 딱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딱 대부분 답이 나오죠. 시츄에이션 나오죠. 네. 자, 오늘 이 두 편의 영화입니다. 범죄의 재구성, 도둑들. 사람들이 이제 오늘 무슨 주제구나라고 단번에 알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두 개의 영화 중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를 해보라고 하면 바로 이 청진기이기 때문에 시츄에이션 나온다는. 백윤식 씨의 청진기 대보면 딱 시츄에이션 나온다는 대사를 제가 패러디해가지고 당을 붙였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대사이고 사실은 이제 최동원 감독 영화 중에 다른 영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동원 감독 영화 중에 관객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타짜가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아직 안 다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도박이라든지 또 다른 테마로. 또 제가 좋아하는 약간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전우치. 저 참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개성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이제 최동원 감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르는 사실 K-pop 무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두 편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니 회사 이름도 바꾸셨더라고요. K-pop 필름으로 바꾸셨고. 일단 K-pop 무비라는 말, 뭐 장르에 관한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최동원 감독의 두 편의 영화를 모아온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pop 무비라고 하면 K-pop라는 말 자체가 범죄 계획이라든지 혹은 강탈, 강도, 도둑질 이런 것들을 보통 K-pop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는 이제 하이스트 무비, 하이스트 필름이란 말도 쓰게 되는데 같은 뜻으로 말하자면 이제 범죄 영화의 어떤 하나의 장르로서 하위 장르, 그렇죠. 뭐 강도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다루게 되는 영화들입니다. 사실 이 범죄의 재구성을 데뷔작으로 처음 가져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K-pop 무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약간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이런 쪽으로 분류되는 몇몇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신선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최동원 감독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지금 한국에서 지난 한 20여 년간 최고의 흥행 감독이 누구냐? 한 명만 꼽아라. 제 생각엔 최동원 감독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천만 영화 두 개를 만든 데다가 다른 영화들도 그렇게 실패를 한 영화는 하나도 없어요. 네, 여태까지 5편이 나왔는데 흥행에 실패한 영화가 한 편도 없고 그 중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대형 히트작들도 있고 천만 영화도 2편이나 넘고 해서 사실은 흥행 감독으로서 이렇게 실패를 모르게 승승장구했던 감독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있거든요. 흥행 감독 중에서 다 실패작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동원 감독이 사실은 굉장한 부분이 있다. 일단은 흥행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는 것은 최동원 감독이 항상 영화를 볼 때마다 의외로 굉장히 고전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에 대한 어떤 욕망이 굉장히 강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동원 감독 영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학적 베이스 같은 것들도 있고 캐릭터들도 정말 잘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배우들에 대한 감시관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 영화사에 크게 기여한 부분도 있죠. 네, 제가 예전에도 한국 영화 감독 중에서 대사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구일까 뭐 여러 명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최동원 감독이 아닌가 싶고요.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사를 너무 못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면박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절치부심하여서 대사를 잘 쓰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 얘기도 듣고 훔쳐오기도 하고 취재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대사를 잘 쓴다고 하니까 지금 혹시 그런 게 재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반면교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약간 겸손하게 말한 부분도 있을 거고 실제로 타고난 부분도 굉장하겠죠. 근데 어쨌건 굉장히 성실하고 또 굉장한 노력파이신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최동원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 대중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뭐 약간 10대, 20대의 꿈나무 같은 어떤 그런 예비 영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누구 영화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 제 생각엔 최동원 감독 영화가 가장 적절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흥미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 얘기 잠깐만 더 추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최동원 감독이 제일 배우 용인술에서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아무도 모르는 배우를 끄집어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스타를 갖다 쓰는데 그 스타 자체도 몰랐던 자기의 얼굴을 끄집어내서 그 스타를 재발견하는데 정말 대단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백윤식 씨, 그다음에 김혜수 씨, 전지현 씨도 그렇고요. 염정아 씨도 그렇습니다. 안 가니? 저 아세요? 내가 너 어떻게 하니? 네, 이 케이팝 무비를 워낙 전문적으로 잘 만드시니까 일반적인 케이팝 무비가 갖고 있는 특징도 있지만 또 최동원 감독만의 어떤 케이팝 무비적인 특징도 있어요. 네. 그 두 편의 이 범죄의 재구성과 도둑들의 공통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약간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일단 두 편의 영화들은 케이팝 무비가 흔히 그렇기도 하지만 이 플롯의 구조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처음에 어떤 사건을 모여서 벌이게 되죠. 근데 그 사건이 실패해요. 그러면서 그 팀 안에서 사실상 에이스이지만 사실상 서로 대립되는 구도가 있는 두 사람이 마지막에 최후의 대결을 벌이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고요.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마주보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본다면 둘 다 이제 멜로적인 요소가 약간 들어가 있는데 그 멜로적인 부분들을 보면 두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둘 다 다룬다든지 그리고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가고 나면 사실은 사적인 복수, 좀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게 중요한 이야기로 풀어낸다든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가족의 비밀이 드러난다든지 혹은 배우들을 이렇게 여러 명을 캐스팅해서 사용하는 방식에서의 공통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두 작품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크게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면서 작품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이 두 편의 케이팝 무비를 지금부터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최동원 감독 하면 대사하면 최동원 감독이기 때문에 네. 최동원 감독의 대사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와서 네.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대령 작가님 좋아하시겠어요. 네, 좋아하실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 윤대령 작가님한테 심심한 사고를 먼저 드리고 작가님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네. 은어 낚시 통신에서 은어를 네. 물고기가 아닌 은어를 가지고 와봤고요. 재밌어요. 네. 은어라는 게 이제 특정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만 일컬어지는 어떤 용어들, 그 세계들만 알 수 있는 용어들 같은 것들 은어라고 하는데 네. 당연히 표준말은 아니고요. 네. 표준말로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영화에서 이런 은어가 나오면 아 감독이 취재를 많이 했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감독이 정말 이 세계를 잘 알고 있구나 라는 신뢰 같은 걸 맞습니다. 들게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데 일단 보따리라는 은어가 있는데 1987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네. 대공 관련 사건 같은 것들을 보따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아, 그랬었나요? 보따리가 네. 터졌다라고 하면 이 사건 조작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잘못됐다라는 식의 은어로 정치권에 쓰였던 거죠. 조작이다 보니까 이렇게 얼기설기 모아서 이렇게 묶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터진 거죠. 대충 묶었는데 보따리라는 네. 것이 그렇게 묶으면 어딘가 세계돼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은어로 쓰이고 있는데 굉장히 적절한 언어가 아닌가 네, 싶고요. 공사라는 단어는 많은 케이팝 무비에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비스티 보이즈라는 영화에서 호스트들이 여자 손님을 약간 유혹해가지고 어떤 식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을 할 때 그때 공사를 한다. 공사를 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죠. 윤영민 감독 영화에서도 은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그 세계를 정말 다 알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재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무방비 도시는 소매치기 얘기예요. 그래서 기계하고 안테나가 중요한데 기계는 이제 직접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지갑을 터는 사람을 기계라고 호칭을 하고요. 안테나는 누구를 범죄를 저지를 건지를 정하는 사람, 그걸 안테나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계와 안테나를 딱 들으면 뭔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보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그 바로 의미가 짧은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범죄 재구성에 많이 나오는 수많은 은어 중에서 두 개만 골라봤는데요. 일단 접시 돌린다라는 표현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접시는 사기로 이루어져 있고 접시를 돌린다는 것은 사기를 감행한다고 사기를 친다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약간 만들어낸 말 같기도 한데 실제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접시 돌린 지 몇 년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접시는 언제부터 돌리시고? 철들구부터 돌리기 시작했죠. 최 선수 아이디어 어떻게 괜찮아요?
청진기 대보니까 진단이 딱 나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진기 되면 시츄에이션 딱 나온다는 얘기는 최동훈 감독이 술자리에서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감독들은 술자리 혹은 실제 생활에서 딱 단어를 들으면 야 이걸 어떻게 써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어떤 그런 저녁 자리에서 그 메모하시는 거 봤어요. 실제로 어떤 재밌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휴대폰을 막 꺼내시더라고요. 네. 최동훈 감독이 뭐 하시나 전화하나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메모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저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녹음도 하시고 뭐 녹음도 그러잖아요. 하고 메모도 네. 하고 네. 작가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타짜라는 유명한 영화의 제목 역시 네. 은어죠. 그렇죠. 그 도박을 하는 네. 사람들이 일컫는 은어이고요. 도둑들에는 사실 의외로 은어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랬던가요? 그래서 네. 왠지 좀 더 전문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은어를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아마도 거의 모든 K-pop 무비에 나오는 은어일 것 같은데 작품 하나 만들어야죠. 작품을 한다. 배우 섭외해야죠. 이런 식으로 작품과 배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쩌면 이 작품과 배우라는 것이야말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쉽게 쓰이는 은어 같아요. 이 범죄를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작품을 만드는데 배우가 필요하다는 표현 같은 것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은어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네, K-pop 무비의 일반적인 플롯이 어떻게 보면 영화 만드는 플롯하고 굉장히 그렇죠. 비슷하죠. 영화를 네. 만드는 과정과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바로 이런 네. 은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어들로 관객을 낚시를 한 다음에 관객과 일정 부분 통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은어 낚시 통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협찬 윤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먼저 최동훈 감독의 데뷔작이죠.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이 영화가 나온 지 한 15년 됐더라고요. 네. 2004년 오랜만에 작. 다시 봤는데 네. 생각만큼 촌스럽진 않고요. 생각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낡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저때 쓰였던 대사들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범죄의 재구성이 나올 때는 충무로에 이런 스타일 영화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선했고요.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당시에 충무로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영화들이었어요. 감정에 호소하고 사람들을 울리거나 뭉클하게 만들고 이런 쪽의 영화들이었는데 영화는 굉장히 차면서도 쿨한 어떤 감성으로 승부하는 작품이라서 당대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품이었었죠. 저 당시에 보면서 약간 외국 영화 같다 생각했던 맞아요. 게 네. 사건이 먼저 시작하면서 영화 맞아요. 소위불을 확 휘어잡은 다음에 이 사건의 재구성 형태를 계속 과거와 현재를 엇나들면서 하는데 되게 세련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K-pop 무비라고 봤을 때도 어떤 특징들이 있겠는데 일단 제목 자체가 약간 무슨 그 플롯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약간 스포일러 같기도 하고 네. 제목이 범죄의 재구성이란 말이에요. 왜 재구성을 하겠습니까? 그 범죄가 실패했기 때문인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한국은행을 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근데 그 일이 돈까지는 인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손발이 안 맞으면서 실패하게 되고 그 돈이 사라져 버리면서 대체 그 돈은 어디 갔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를 따지면서 영화가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플롯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꼭 그 저수지의 개들의 플롯을 갖고 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 나오기 2년 전에 한국에서도 크게 성공한 영화가 바로 오션스 11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션스 11의 어떤 기운이라든지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와서 붙여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외에 이것을 이제 한국적인 상황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르의 토착화를 아주 능숙하게 날렵하게 만들어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작하면 네. 이 최창혁이라는 캐릭터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캐릭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TMI에다가 TMI죠. 말도 잘하고 네. 정보도 많고 징글징글해요. 등장할 때 이제 칠레 와인과 프랑스 와인 얘기할 때 보면 야 감독이 이거 쓰면서 너무 재밌었겠다. 그러니까요. 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쓰긴 했겠지만 네. 이 사람을 그 TMI로 이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칠레 와인이 좋아요? 아니 뭐 프랑스 거 뭐 못 먹는 건 아닌데 그 2차 대전 때 독일 놈들이 프랑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포도밭은 나만 하겠냐고 오리지널 그냥 다 없어졌지. 근데 칠레에는 오리지널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름 짓기인 것 같아요. 네. 이름 짓기에서 얼매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이런 식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한국식 이름이지만 좀 세련되기도 하고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이름을 잘 짓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세련된 방식의 플롯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별명으로 불리게 되는데 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캐릭터를 설명하는 하나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초반부터 이 캐릭터들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홍났나? 나 제차야겠다. 홀미 얼매. 얼매. 아 근데 김사님 얼매만 있냐? 한 4년? 이 영화에서 이제 배우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최동원 감독의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막 즐거워서 연기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잘 살아나서 네. 보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1인 2역을 하고 있는 이제 박신양 씨죠. 네. 근데 박신양 씨가 이전에도 킬리만자로에서도 1인 2역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능숙하게 연기를 하고도 있고요. 근데 영화 전체에서 사실은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당시로서는 백윤식 씨였어요. 네. 그리고 저는 최동원 감독의 페르소나가 누구냐 네. 물어보면 백윤식 씨인 것 같아요. 네. 영화 전반에서 타짜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범죄 재구성도 그렇고 최동원 감독의 뉘앙스를 제일 표현을 잘해주는 배우가 누굴까? 저는 백윤식 씨인 것 같아요. 백윤식 같은 인물 느낌이 있죠. 예를 들면 도둑들에 등장하는 뽀빠이로 나왔던 이정재 씨 같은 사람의 비슷한 느낌? 네. 두 사람이 약간 유사한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정작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최동원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본인 페르소나를 누구로 생각하냐면 타짜에 나오는 그 유해진 씨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인물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 이렇게 생각하시던데요. 하트에 침을 발랐는데 이게 안 떨어지냐 이게. 네, 당시에 이제 백윤식 씨가 뭐 수십 년간 연기를 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니까. 네. 근데 영화 쪽에는 상대적으로 거의 안 하셨었고, 네. 이 바로 직전에 지구를 지켜라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진짜 옷 한 장 걸치고 나오셔서 진짜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근데 네. 물가스 하시고 네, 떼서 이태리 네. 타올. 네. 근데 이 영화로 넘어와서 여기서 정말 제대로 영화 배우로서 백윤식 씨가 얼마나 매력적인 그 인물인지를 너무 잘 사용을 했고, 네. 그러고 보니까 두 작품 연속으로 수술 당하셨네. 거기서도. 거기서 물파 수술 당하셨는데 여기서 수술 당하셨다고 글쎄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수술당했다는 게 이제 은어로는 여기서 이제 배신당했다 네. 뭐 이런 뜻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어쨌건 이후에 이 캐릭터를 백윤식 씨가 만들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동원 감독이 만들기도 했는데 너무 잘 만든 캐릭터니까 이후에 백윤식 씨의 이런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그 어떤 한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프로페셔널인데 주로 그 분야는 약간 범죄랑 관련되어 있고 뭐 등등의 그런 부분에서 백윤식 하면 떠오르는 일련의 캐릭터의 시작이 바로 이 영화였다 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염정아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그 범죄극을 만들 때 흔히 이제 팜파탈이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팜파탈적인 캐릭터를 굉장히 연기를 잘하셨는데 염정아 씨도 바로 직전에 장화홍련으로 다시 이렇게 막 그 한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영화계에서도 염정아 씨가 얼마나 매력적인 연기를 하는지를 보여주었던 그런 작품이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김상호 씨 같은 배우 굉장히 뛰어난 배우라고 생각하고 네. 이문식 씨도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좋죠. 또 박원상 씨도 좋고 그래서 이 팀워크들이 굉장히 잘 어울려 있는 그런 작품이었었죠. 저는 최동원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을 캐스팅하고 조합하는 능력이 전 최고의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적당한 대사, 적당한 캐릭터를 부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케미를 만들어내는지를 큰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이야말로 최동원 감독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캐릭터 하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막 뒤섞으면서 활력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일 텐데 아까 대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뭐 청진기 같은 너무 유명한 대사가 있지만 약간 이 인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형식은 존댓말인데 문장 자체는 반말인 예를 들면 아 트윗하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존댓말과 반말 사이에서 상대를 슬쩍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굉장히 화가 나서 김 선생이 벌컥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말들을 굉장히 잘 구사하고요. 못할 것 같은데. 트윗하시라고 하네. 소문에 그러더만 그 일 때문에
확 쪼그라들었다고. 소문에 내가 쪼그라들었다고. 어떤 X이 그래? 어떻게 보면 대화로 소화하기가 아주 어려운 개념들도 어떻게 보면 잘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형님, 제가요 카프카를 좀 아는데요. 카프카? 여기 뭔데 임마? 부조리. 저 제비랑 친해요. 근데 집을 모르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업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절묘하게 끌어들여서 굉장히 범죄 세계도 잘 어울리는 말로 바꿔내는 거죠. 반장님 그 설마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볼 때 느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한 스피드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최동원 감독의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게 굉장히 있다면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먼저 있고 스타일의 이야기를 맞추는 스타일이 아니라 먼저 이야기를 생각하고 나서 여기에 가장 맞는 스타일인 게 뭘까라고 한 것에 따라서 흘러온 게 최동원 감독의 스타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은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빠른데 상업적으로 이제 빠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관객들을 스피드로 한번 사로잡아 보자. 이래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장소들도 많이 옮겨 다니고 과거의 전사도 있고 지금도 있고 등장인물도 많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이야기 양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의 망이 많은데 상업적으로 한 2시간쯤 되는 시간 안에 녹여 넣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 나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사의 양이 엄청 많으니까 대사를 빨리빨리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대사의 양을 실제로 많기도 하지만 빠르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그럼 2시간에 양축할 수 있을까? 구조가 나옵니다. 그 구조는 플래시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이미 실패한 어떤 사건이 있고 그로부터 과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시간 순서로 이렇게 막 흐르다 보면 중간중간 얘기를 드러내게 되면 관객 입장에서 그것은 점프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색하다고 느끼고 이야기에 비약이 있다고 느껴요. 단점이라고 느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야기를 플래시백으로 계속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중간중간 하나의 어떤 장면들만 묘사를 해도 이야기가 점프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과 시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피드, 내적인 스피드는 사실은 이야기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때로는 이 어떤 장르적인 부분들을 일부러 드러내면서 이 영화에 뭐라고 할까? 장르라는 건 사실 약간 인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드러내는 어떤 스타일을 과시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극 중에서 이제 그 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이 그 얼매가 범죄 현장에서 때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몸을 이렇게 움츠리죠. 그렇게 저는 수십 차례 부탁을 당하면서도 움츠리다 몸을 딱 펴고 나서 얘기하는 걸 보면 때리려고 했을 때 몸을 움츠렸던 건 과거에 있었던 그의 어떤 진술 속에서의 그의 행위인데 지금 현재 내가 그랬다라고 바로 앞에 있는 경찰한테 현재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그 장면 안에서 컷을 나누지 않고 함께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것 자체가 이게 영화다라고 사실 보여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몰입을 깨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실적인 몰입을 깨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장르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중간에 염정아 씨도 한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날은 그렇게 무사히 넘어갔거든요. 아유 큰일 날 뻔했지. 인경 씨.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 또 코미디를 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게 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도둑들과 함께 보면서 재밌었던 게 김윤석 씨가 이때는 약간 유명하지 않은 배우였잖아요. 근데 김윤석 씨 바지가 벗겨진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장면인 것 같은데도 경찰서 내에서 아비 교환이 벌어지는 소동극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건 또 디테일하게 잡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어떤 부분은 또 약간 자세하게 묘사하는 그 리듬 같은 게 최동원 감독만의 리듬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영화에서 원래 김윤석 씨는 이 영화에 등장했던 것보다도 더 작은 비중이었었대요. 근데 이제 영화를 같이 촬영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중이 조금씩 늘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단역에 가까웠던 인물들을 보면서 아 저분을 다음에 다 이렇게 시켜보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바로 그 유명한 타짜에 그 배역을 맡기면서 김윤석 씨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저 장의자예요. 장의자가 헛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노. 내가 그랬나?
야, 죄송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최동훈 감독이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의 어떤 인물 군상을 대표하는 느낌이 확 어떤 건지 감이 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약간 좀 저도 이제 은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면 프로페셔널한 양아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은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뭐 속어예요. 속어. 네. 은어하고 속어는 다릅니다. 아, 그렇죠. 네. 속어죠. 네. 속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프로페셔널한 양아치라고 말을 하게 되면 프로페셔널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한 전문성 뭐 이런 건데 근데 그 프로페셔널하지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폼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하는 짓이 좀 약간 천박하기도 하고 속스럽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고 실수도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붙이는 데서 최동훈 감독이 즐겨 묘사하는 인물들의 재미가 나오는 게 아닐까. 네. 그 원형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걸 제가 은어로 봤자면 영화 속에 나오는 아직 레지던트라서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프로페셔널한 양아치들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완전히 프로페셔널하면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프로페셔널한 양아치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레지던트라고 표현을 하고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는 거죠. 좀 더 있으면 괜찮은데. 네. 자, 선수 입장한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我们要在主场投点什么呢？我们的目标 아이고, 도둑놈들하고 일하려니까 불안불안하네. 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도둑들입니다. 사실 이 도둑들은 제목부터 자신감이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K-pop 무비 영화인데 제목이 도둑들이에요. 네. 그럼 사실 이 제목은 안 붙인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캐릭터에 대한 자신감, 장르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멋진 오락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띠프나 이런 표현들 많이 쓰겠지만 한국에서 감히 도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화를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K-pop 무비의 가장 큰 특징인 도둑을 딱 내세우고 우리는 도둑들 주인공이야라고 하는 건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그 방식은 어떻게 보면 그 최동훈 표 K-pop 무비의 집대성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미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데뷔작에서는 사실 5명이 팀플레이하는 영화인데 곱하기 2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명이 팀플레이라는 부분인데 이 도둑들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상업 영화에서 인물을 어떻게 등장시킬까, 어떻게 퇴장시킬까, 어떻게 합류시켜서 뭐 이합 집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식들을 보면 정말 굉장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당시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글링을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예, 한꺼번에 10개의 말을 신기에 가깝게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심지어 10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독님 휴지 넣어주세요. 10개. 네, 어려울걸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작법이나 연출이나 배우의 연기법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1급 오락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범죄 재구성의 장점을 정말 곱하기 2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 재구성에서 쓰였던 방식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등장인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근데 그거의 2배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최동훈 감독은 그걸 더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10명을 어떻게 등장시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다 10명이 개성 있는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1명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보여주고 2명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관객 입장에서도 리듬감도 없고 지치게 되겠죠. 나중에 되면 관심이 없을 텐데 영화가 딱 시작하자마자 미술관을 터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역시 범죄의 재구성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사건을 터뜨릴 때 이 일을 이제 손발이 착착 맞아서 해결하는 도둑들이 모두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롤로그를 보고 나면 이 4명의 캐릭터에 대해서 관객들이 숙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걸 넣어줄 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4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딴 사람 얘기를 하죠. 근데 펩시 얘기가 나오니까 펩시는 또 누군데? 라고 전지현 씨가 말하는 순간 펩시가 출소를 해요. 펩시는 또 누군데? 그다음 펩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이 합류를 하는 순간 이 영화의 또 다른 결정적인 인물인 김윤석 씨가 이제 마카오 박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인물들이 마카오로 넘어가게 되면 마카오에서 중국 팀 4명이 또 합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4명 소개하고 1명 소개하고 1명 소개하고 4명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등장시키거나 1명씩 등장시키거나 이런 방식을 써서 전체의 등장 자체를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係咯，有咩咁好笑啊？傻嘅。係啫，한국 리얼 피아.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 이 캐릭터들을 조각하고 소개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각인시키는 어떤 방식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가 일단 시작하면 처음에 이 오프닝 크레딧이 나올 때 굉장히 일반적인 영화에서 안 쓰는 방식을 쓰죠. 일반적으로는 엔딩 크레딧에 쓰는 방식을 오프닝 크레딧에 써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김윤석 씨가 딱 나오게 되면 밑에 이제 마카오박 김윤석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건 보통 엔딩 크레딧에 있잖아요. 근데 초반부터 그것을 보여주는 데다가 심지어는 배우 이름을 작게 씁니다. 마카오박은 크게 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영화에서 이 사람이 김윤석이라고 알고 계시죠? 유명한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카오박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캐릭터를 세게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영화 속 안에서도 초반에 집중적으로 인물들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별명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마카오박은 또 누군데 뭐 펩시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심지어는 예니콜 같은 경우에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본인 이름을 3인칭으로 지칭까지 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예니콜은 퇴장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퇴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물들을 계속 각인시켜주면서 이 캐릭터 쇼를 한 중반 후반까지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막강한 동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또 장소도 이제 마카오도 나오고 부산도 나오고 뭐 이런 식이라서 홍콩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다양한 공간과 인물들을 막 종횡무진하는 네. 그러면서도 특별히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이 영화가 가닿으려고 하는 목적지에 가닿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를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방법도 참 재미있었는데 뽀빠이는 이제 영어를 못하는 걸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뽀빠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콤. 너무 쉽잖아. 부처셜거 방지엄마. 그 세콤? 시큐리티. 아 시큐리티. Oh, security. 어, 그게 영어야? 언어를 가지고 사소하게 누가 언어를 할 줄 알고 못한다라는 정보조차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 진짜 전지현 씨 돋보이지 않나요? 다시 봤는데 너무 멋있고요. 일단 그 줄을 타고 넘나들면서 공간을 시종일관 돌아다니는 장면이 너무 일단 우아하고 아름다운 데다가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전지현 씨만 나오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전지현 씨가 코미디 연기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자뻑이 있는데 귀여운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동훈 감독이 여성 배우를 여성 캐릭터를 이제 중요한 인물로 쓸 때 항상 집어넣는 장면이 뭔가 하면 몸을 스트레칭하는 장면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타짜에도 이제 누드씬으로 있고 그 다음에 범죄의 재구성에서도 염정아 씨가 기지개 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는 초반에 미술관에서 점프를 해서 뛰어내리는 장면인데 그때 몸이 쫙 펴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 배우들이 신체가 주는 굉장히 강렬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 말씀하신 그 장면들 다 떠올려봤는데 다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신체적으로도 그 배우들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영화가 굉장히 잘 묘사한다라는 것이고, 극 중에 사실 홍콩 배우들도 굉장히 멋지게 나오는데 추억 속에 임다라 씨가 나오는데 또 상대 역이 또 김혜숙 씨잖아요. 홍콩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임다라 씨 보고 너무 좋아했었죠. 네, 그래서 이 두 커플이 보여주는 또 굉장한 재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재구성하고 도둑들이 가지고 있는 또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얼굴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잘 써먹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미션 임파서블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플롯을 잘 짜고 그러니까 이야기도 탄탄하지만 또 하나 약간 사술도 부리기도 하는 게 바로 얼굴 바꾸는 트릭인 것 같아요. 이런 방점 혹은 밑줄 같은 걸 그어주면서 영화에 사소한 재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많은 주인공을 끌어서 2시간이 넘는 오락 영화를 끌고 갈 때 어떻게 관객들이 흥미를 잃지 않을까에 대한 모든 고려가 다 들어갔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에 나왔던 전우치 같은 경우에 그 영화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 영화의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영화가 양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중반부에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막 끌어올린 동력이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이제 시공간이 바뀌어지면서 뚝 떨어지고 다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단절감이 생긴다라는 건데 이 영화도 그러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엔 전반부에는 마카오에서 일이 있고 후반부에서는 부산에서 일이 있는데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리듬이 끊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묘수들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캐릭터 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10명의 캐릭터 자체가 워낙 재밌으니까. 근데 그걸로 끝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최대한 끌고 가요. 한 3분의 2 지점까지 끌고 갔다가
뒷부분에는 캐릭터 쇼가 아니라 거대한 사건인 액션을 보여주게 되죠. 네. 그러면서 액션으로 이런 큰 작품에 우리가 기대하는 클라이맥스를 제대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오락 영화로서 굉장히 잘 짜여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최동훈 감독이 어쩌면 부산에서의 그 액션, 후반부 액션을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콩 영화를 보면서 그런 액션씬을 참 많이 봤잖아요. K-pop 무비를 시작했다가 하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또 하나 있는데 옛날 홍콩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야.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술류 영류 되게 많이 떠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술류 영류 아파트 떠올리죠. 장면 보고 있으면 그 액션들을 이렇게 찍고 싶었겠구나. 감독의 어떤 그런 간절함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초반에 그 장면을 위한 복선 대사도 있어요. 앞부분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놈 줄 하나는 끝나게 타지 이렇게 끝내주게 타지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게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후반에 나오는데 저는 로케이션을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건물을 보면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인데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이 위로 삐죽한데 높은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아주 긴 건물이에요. 옆으로 긴 건물이니까 어떤 것이 가능해지냐면 늘어진 줄에서 줄타기로 좌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래 위로 하는 것은 추락의 이미지라든지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좌우로 하게 되면 굉장한 동적인 어떤 감각을 주게 되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영화에서 이 건물 외벽을 가지고 액션의 무대로 삼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국 영화에서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이 후반부의 부산에서의 이 건물을 무대로 한 액션 장면은 한국 영화에서 손꼽을만큼 훌륭한 액션 장면이 아닐까 싶은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마카오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부산에서 벌어지는 액션이나 동선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도주극이거든요. 둘 다 도망가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역동적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다뤘고, 근데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간판도 있고 무슨 뭐 전선도 있고 그 다음에 창문 장식들도 있고, 근데 그것 자체를 액션의 요소로 아기자기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제 보는 어떤 시각적인 쾌감이 크지 않을까? 네, 이제 두 편의 K-pop 무비 중에서 어느 영화를 더 좋아하나 이런 걸 또 제가 여쭤보게 됩니다. 시대를 떠나서 약간 약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옛날에 나왔던 범죄 재구성에는 플러스 몇 점을 더 줘야 될 것 같고, 네, 또 제작비 문제도 있고, 다 포함해도 도둑들이 일단 워낙 완성도가 좋고 집대성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둑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게 봤고요. 최고 장면에 약간 이제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범죄 재구성이 처음 나왔을 때 저 현란한 대사에 약간 넋이 나갔던 느낌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소설가로서 이 두 편의 작품들의 대사를 비교를 해보니까 범죄 재구성 정말 찰진 대사들이 많아서 그 중에 최고의 대사를 하나 꼽으면서 최고의 장면으로 청진기를 꼽고 싶지만 제가 청진당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건 반칙인 것 같고요. 김 선생하고 이제 만나는 장면에서 김 선생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 선생 손 끊었잖아 하고 하니까 김 선생이 수술해서 다시 붙였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사가 뭐냐면 이 대사는 정말 명대사인 것 같아요. 한 4년? 취직해라. 김 선생님 손 끊었잖아. 나 수술해서 다시 붙였어.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지. 얼매? 거의 뭐 뉴턴이야. 네, 뉴턴급 이야기인데 범죄를 누가 저지르는가? 우리가 저지르지. 우리가 주인공이지. 라고 하는 것 같은, 당연히 우리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지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참 묘한 대사여서 의외로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지를 최고의 명장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새롭게 훨씬 더 강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네요. 두 영화 다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둘 다 극장에서 재밌게 봤었고요. 더 재밌었던 거, 더 좋았던 것은 도둑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둑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최동훈 감독의 K-pop 무비 하나의 어떤 정점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도 저는 도둑들에서 꼽고 싶은데요. 범죄의 재구성에도 참 좋은 게 많았지만
후반부의 액션 장면은 정말 네. 한국 영화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 당시로서도 그렇고 지금 입장에서 봐도 진풍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길긴 하지만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부산의 빌딩 외벽에서 펼쳐지는 그 많은 액션들, 그 시퀀스를 고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동훈의 날렵한 K-POP 무비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굉장히 재미있는 오락 영화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보통 부드러운 연어에다가 K-POP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싸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K-POP 무비 속에 약간 달달한 멜로도 들어있어가지고 최동훈 감독을 표현하기 딱 좋은 것 같고요. 연어에다 K-POP 싸먹으면서 이 두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편의 영화는 모두 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멋진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